자, 645번부터 가봅시다. 자, x하고 y가 실수래요. 역은 참이고 대웃은 거짓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럼 선생님 대웃까지 구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고요. 역이 참이라는 건 해보셔야 되지만,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주어진 명제도 당연히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명제가 거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어보면 다음 명제들 중에서 거짓인데 역은 참인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구르면 그죠? 거짓이고 역은 참인 것을 골라라. 그럼 일단 문제를 딱 보면서 이 중에서 만약에 참인 녀석이 있으면 애초에 그냥 걸으면 돼. 필요가 없죠. 애초에 거짓인 명제가 역이 참인 것을 찾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을 더한 값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x는 y는 모두 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x도 y도 0이래요. 서로 똑같죠. 서로 같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애초에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명제는 애초에 참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봅니다. x랑 y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가 양수이면 y는 음수이고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또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뒤에서는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이다라고 밖에 없어요. 얘는 2개짜리고 얘는 하나짜리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거짓이야. 근데 반대로 보자. 얘이면 얘이다?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얘는 역은 참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가봅니다. x랑 y를 곱하면 0이다라는 건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뒤에 표현을 볼게요. x랑 y를 더한 값과 x랑 y를 뺀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이 말을 해석해 볼게요.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x하고 y의 부호가 전부 다 양수일 때, x가 음수고 y도 음수일 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때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네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해봅시다. x랑 y가 전부 다 양수인데 그러면 얘네들 그냥 합쳐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부호가 같은 녀석을 뺐으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두 번째, x가 음수고 y 둘 다 부호가 똑같답니다. 얘는 증가할 거고요. 얘는 둘의 차이가 생기겠죠? 안 돼요. 자,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생각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5가 됐지만 이 경우는 뭐가 돼요? 1이 됐죠. 어차피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들의 부호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표현의 의미는 조금 기억하세요.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x가 3인데 y가 0이라고 생각해봅니다. x가 0인데 y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2개 들어가면 3입니다. 이거 2개 들어가면 3이죠. 왜? 뺄 게 없으니까. 더할 것도 없고. 자, 이거 2개 들어가도 얘는 2입니다. 이거 2개 들어가도 어차피 2죠. 한쪽이 0이 돼야 덧셈이나 뺄셈에서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절대값 쌓여있는 이 녀석은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 있거든요. 조금 기억하자. 덧셈이나 뺄셈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이라는 숫자가 한쪽에는 존재해야 된다. 둘 다 0일 필요는 없어요. 한쪽만 0이면 돼요. 어차피 돈은 바꿀 거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y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인정한대요. 그럼 얘는 무조건 y가 0이라는 소리예요. 달라요, 둘은.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y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좀 바뀝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거는 x는 0 또는 y는 0인데 뒤에 것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이 적어도 한쪽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것도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서로 같죠? 그러면 연계도 참이고 역도 참이니까 안 되지. 자, 마지막 과목입니다. 자,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얘가 실수 범위라고 했어요. 자, 저 앞에 거는 마이너스 x는 0,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0, 1, 1 이렇게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거 볼게요. 얘는 0과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쪽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맞죠? 하지만 얘가 이쪽에 포함되는 건 맞죠? 따라서 이쪽 방향은 성립하지만 이쪽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원하는 모양이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성립하기 위한 이 방향.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명제는 거짓이고 역은 참이다라는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렇죠? 이걸 찾자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충분은 안 되지만 필요는 되는 녀석.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P라고 놓고 여기다 Q라고 놓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긴 하겠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역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역은 거짓인데 대우는 참이다. 역은 참인데 대우는 거짓이다. 이런 표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왜냐면 그 초보들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돼요. 역은 참인데 대우는 거짓. 대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니까 바꿔야 될 텐데 대우도 바꿔야 될 텐데 그럼 걔들은 다 뭐하고 있냐면 옆에다가 역을 씁니다. 한글로 쫙 써요. 대우도 씁니다. 쫙 쓰고 판단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반대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역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근데 제가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자,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이나 대우라는 말은 P이면 Q이다에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 역과 대우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P도 무슨 조건이고요. Q도 조건이에요. 근데 조건들은 반드시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포함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이걸 한글로 다 쓰실 필요 없이 번거롭잖아요. 문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제가 했던 것처럼 진리집합만 체크하시고 그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가봅니다. 자, 질문이 많이 많아서 제가 구현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자, 볼게요. 가볼게요. 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표현들 쭉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성아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대우. 그렇죠. 일단 쓰세요. 물론 필요한 대우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뭐 그러긴 쉽지 않으니까 일단 쓰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일단 6개를 써놓고 자,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Q를 P까지 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Q에서 출발했습니다. Q에서 출발했습니다. not P. 근데 어디에도 not P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됩니다. 니은 가봅니다. not S에서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Q까지 가고 싶어요. R로 갔습니다. R로 갔습니다. Q로 가네요.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자, D급 가봅니다. P에서 S까지 갈 수 있는지 봅시다. P에서 not Q, not Q, not R, not R, S, O 가네요. 그래서 D급 또 맞는 표현이에요. 3단 문법은 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천천히 주어진 명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대우를 구합니다. 그리고 출발과 종점, 저 시점과 기점이 저 시작을 연결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짓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62번 가봅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각각 P랑 Q라고 하자. 어서 오세요. 자, not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볼게요. 자, not Q가 P이기 위한 정방향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Q라의 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이게 어떤 그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Q의 여집합도 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일단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볼게요. P에서 근데 여기서 Q가 여기가 Q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Q입니다. 자, 첫 번째 P에서 Q를 뺐어요. P에서 Q를 뺐어요. 남죠? 그쵸? P에서 Q를 뺐습니다. 남아요. 공집합 아닙니다. 두 번째 P하고 Q 파란색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P에서 Q를 뺐어요. Q P에서 Q를 뺐어요. 그럼 여기만 남죠? Q의 여집합 한 번만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면 보통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집합은 무조건 바깥쪽이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딱 그려놓고 이 바깥쪽이 P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멘붕이 빠집니다. P를 어디다 하지? 그림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편하게 여집합을 그냥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Q의 여집합과 Q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게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초반에 풀 때는 이렇게 일단 이게 이제 원래 찐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Q여야 여기 있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Q 자체를 볼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옆에다가 그림 하나를 더 그려서 Q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차라리 그림을 그려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여집합에 포함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괜히 객기 부리지 마시고 너무 본인을 과신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서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자, 말 나온 김에 4번, 5번 다 볼게요. P의 여집합이 있어요.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인 Q하고 교집합을 찾으래요. 그럼 당연히 바깥쪽이겠죠. 전체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P하고 이 P 이 부분하고 Q의 여집합 이 부분하고 합치래요. 그럼 P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4번 가봅니다.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P교 Q 그리고 합집합 P차 Q의 합집합이 공집합이 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야, 어떤 두 집합을 합쳤는데 공집합이 되려면 애초에 그 두 집합은 모두 뭐였던 공집합.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얘기예요.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 P하고 Q가 공집합이래. 단영아, 우리는 P하고 Q처럼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무슨 관계라고 하죠? 서로 소. 자, R에서 Q를 뺐더니 뭐가 됐대요? 공집합이 됐대요. 그러면 도연아, R에서 Q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어.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걸까? R이 Q에 좋아요. 좋아. 그쵸. R이 Q에 포함되니까 R에서 Q 빼버리면 다 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하겠죠. P와 Q는 일단 서로 그리고 R은 어디 속에? Q 속에 포함됩니다. 자, 이 정도의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 현준아,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P는 Q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지호야, not P는 Q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아, R은 Q가 R에 포함된대요. 틀리죠? 도현아,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그럼 뭐 답은 5번이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근데 여집합에 포함한 게 우리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 하기로 했죠? 뒤집기로 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R이 Q에 포함된다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R이 Q에 포함되냐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자, 충분 조건은 정방향, 필요 조건은 역방향 그냥 보시면 됩니다. 괜히 알파벳 순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충분은 정방향, 필요는 역방향. 그리고 알파벳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괜히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Q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그 강박이 있어.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게 보기가 좋대. 역으로 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네. 이걸 보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쾌감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결국 이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틀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틀려왔는데 지금 얘는 모든 걸 이걸로 바꾸거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방향을 이 방향으로 바꿔놔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문제 밑에 이제 뭐 위에 조건이 있고 밑에 또 풀어서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야. 자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놨거든. 근데 밑에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혼동이 오는 거야. 왜? 얘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분이고 이것도 필요거든. 충분도 다 이 방향이고 필요도 다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모든 필요와 충분 조건이 전부 다 동일 방향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필요로 바꿨지? 뭘 충분으로 바꿨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괜히 이러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조금 불쾌감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괜히 억지로 방향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낫지 괜히 뒤집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현준이? 지호가? 지호가 강박이 있었어? 그랬어? 다 저렇게 푸는데. 다 이렇게 풀었어? 왜? 그게 편해? 그래요. 아니 뭐 상관없어. 뭐 인정은 하는데 틀리지만 마. 인정은 하는데 틀리지만 마. 틀려서 나중에 틀려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니네가 한 거야. 나는 얘기했다. 정방향, 충분, 역방향, 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69번입니다. 세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있어요. P가 Q래요. R은 P에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자. 저기에 있는 것들을. 자, P가 Q에 포함되고 또 P는 R에도 포함돼요. 그렇죠? 근데 Q하고 R 사이의 관계는 일단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가보자. P가 Q에 먼저 포함된대요. 그리고 P가 R에도 포함된대요. 그리고 나서 A랑 B를 더하는 값에 최소값을 구하래. 한번 해보자. 지성아, 이거 풀었지? 네. 어떻게 풀었어? 저거 8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8일 때. 그래서 A의 값은 풀마 3일 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p가 아래 P가 R에 포함되니까 a는 a거나 A, B여야 되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성이가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a제곱 마이너스 1이 8일 수도 있고 또는 b가 8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일 때는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가지를 쳐야 되겠죠. 만약에 a가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가 3이야.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갔더니 a가 3인데 a 플러스 ab가 8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8은 r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8이기 위해서는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3분의 8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ab가 8이어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b가 8이야. b가 8이거든요. 그럼 뒤로 넘어갔어. 근데 a, b가 있거든요. b가 8이래. b가 8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a가 8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a, b가 8이거나 a가 8이거나 두 가지 가능성. 무슨 말이냐면 b가 8인데 여기에도 8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8이 될 수도 있고요. ab가 8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되려면 a는 1입니다. 얘가 되려면 ab는 뭐 상관없겠죠. ab는 무슨 값이 되죠? 8, 8에 64 뭐 이런 값이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문제에서 원한 건 a랑 b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a랑 b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는 a랑 b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는 a하고 b가 b는 당연히 8입니다. 위에 있지. 여기서도 b는 8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문제에서는 a랑 b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쪽이죠. 만약에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9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7 그렇게 가시면 뭔가 복잡할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뭐 실제로 풀이가 뭐 엄청나게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얘가 포함되는데? 그래? 알겠어. 얘가 8일 수도 있고 얘가 8일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언급해야 되겠구나. 근데 얘가 8이거나 얘가 8인 경우에 또 얘도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질문을 4, 5, 5, 5, 6, 2, 6, 4, 6, 9 이렇게 했거든. 혹시 또 질문 있어? 문제 아직 못 풀었어. 영상도 못 봤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어제 저녁에 왔잖아, 그치? 어디로 갔다 왔어? 진도? 잠깐만, 진도면 전남? 아시는 분이 계셔. 엄마가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차를 타고 이걸 가버렸어. 와, 진도가 진돗개 아시죠, 여러분들? 진돗개 그 나왔던 그 지역이거든요, 진도. 재밌었어? 그치. 이게 어른들은 섬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아이는 아니지, 너희가 아이는 보통 워터파크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런 걸 좋아하지. 굳이. 네? 돈을 대시는 분이 부모님인데 뭐. 그래요. 고생했다. 왔다 갔다 진짜 힘들었겠네. 뭘로 이동했어? 아빠 차로? 오늘 한 6시간까지 배 타고 들어갔으니까 나와서 와 고생했다. 아침에 온 게 대단하네. 고마워 와줘서. 와 오늘 저녁에 도착했으면 엄청 피곤할 텐데 고생했다. 와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개념책 한번 꺼내보세요. 그냥 영상을 못 봤어도 오늘 수업의 앞부분 빼고 그 뒷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게 할 거거든요. 뒷부분 벌써
3단원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넘어가는 사이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5-3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넘어갈 차례고요. 2개 유형하면 3개 유형이구나. 네. 빨리. 만약에 시간이 안 오면 괜찮아. 다 줄게. 괜찮아. 이따 보자. 중3들이 되게 순수해. 다음에 3개 유형이네요. 요 3개 유형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잠깐만, 뭐 하진이도 있고 하니까 하진이가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3개 유형을 풀기 위한 부분만 살짝 복습해 볼게요. 제가 대우법과 기울법은 일단 패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이제 머리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들을 머리 쓰는 시점은 이제 10월달. 너희가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머리를 쓰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파트입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건 원래 원본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이 반드시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자, 단 a도 b도 0보다 크다는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일 때 이것은 항상 참이되는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형태보다는 어떤 형태를 a 플러스 b가 2배의 a,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문제에서 합의 형태가 주어지면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곱의 형태가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분의 2라는 값이 있대요. 이때 a는 양수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밑도 끝도 없잖아요. a랑 a 플러스 2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 어떻게 하나요? 대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 루트 안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어떤 형태로? 2를 곱하는 형태로. 그러면 a랑 a분의 2를 곱할 텐데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2 루트 2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이들의 최소값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a 플러스 3b라는 녀석이 만약에 8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거일 때 갑자기 문제에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또 고민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숫자 대입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우리 2차식밖에 안 배웠는데 이때 출동하는 게 또 이 녀석이라는 거야. 자, 곱의 형태가 들어와 있어요. 곱의 형태네요. 그런데 합의 형태가 들어와 있네요. 합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든 이 형태를 갖춰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초반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처음에는 애들이 이렇게 풉니다. 문제가 생기죠. 얘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주어진 거 그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2a 플러스 3b가 이 안에 앞에 거 뒤에 거 제가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6ab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라고 돼 있고
8이라고 돼 있고 이쪽은 이런 상태가 돼 있죠. 약분되고요. 그다음에 루트 AB는 루트 6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6분의 4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되겠죠. 뭐 양면 제곱해 주시면 AB는 6분의 16, 뭐 약분하시면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합과 곱의 형태가 짝이 지어져서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형태가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활용되겠구나. 이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최대값을 가지는데 언제? 또 최소값을 가지는데 또 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와서 곱해진 앞에 거와 뒤에 게 서로 같을 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앞에 거랑 뒤에 거 2A랑 3B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평균 씁니다. 그런데 언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질 때 산술기하평균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게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부연 설명 살짝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줬던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안의 값이 약분을 통해서 상수만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산이 됐습니다. 좀 전에 주어졌던 이 문제도 제가 이걸 이미 언급을 했죠. 합의 값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상수로 바뀌면서 연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이 과정 중에서 내가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 부분이 무조건 상수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부분이 무조건 상수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합이나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한쪽 방향이 내가 이걸 구하고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상수로 바뀌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는 난이도 자체 갑자기 확 떠요. 지금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는 만나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만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만나는 아이가 약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험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떠나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 있는 녀석들은 그냥 곱과 합의 최소값,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 저거 약분되는 형태죠. XX 약분되는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가지고 풀었는데 곱, 근데 이들의 값을 주었기 때문에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이 주로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여기로 가봅니다. 이제 대표 이제 16번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보면 그런 거 느끼셔야 돼요.